어,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친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번 3차 시험 저기 조금 까다로웠죠. 거기 박스 문제 뭐 많지 않았는데 이따 강평할 때 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1차 때는 뭐 그냥 어이없이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으면 이번엔 뭐 아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형태고 아마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 풀어보셨던 학생들은 만만치 않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어,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이요. 1번부터 한 번씩 차례대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은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럼 저희 이 문제는 제가 기출 문제 풀 때 다들 한 번씩 다뤄졌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보시면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첫날 수업 진행을 할 때 기본 이론 수업 진행할 때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쭉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17세기 경찰 국가에서 18세기 법치 국가로 넘어갈 때 경찰 개념의 변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의 명칭들 좀 기억해두라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저희가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는 법의 내용 가지고 법의 명칭 구분하는 거 연습 다 했었죠. 자,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띵띵띵띵 해서 나올 텐데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794년 아니죠. 1794년에는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이 제정이 됐고, 그다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문 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러면은 이건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 난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추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 두 번째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뭐 상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개념 맞죠? 자, 그다음 프랑스의 죄와 형벌 법전에서 자 행정경찰은 땡땡땡땡, 사법경찰은 땡땡땡땡 이렇게 최초로 법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한다. 자, 이걸 비경찰화라고 하고, 비경찰화의 대상 4번 영역이죠.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건축경찰,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 해서 뭐 쭉 나올 텐데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랬습니까? 축소된다 그랬습니까? 축소돼 갔죠. 왜냐면은 고대의 경찰 개념 처음에 100%에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때 뭔가를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할 수 없는 형태였죠. 빼내고 빼내고 빼내고, 그다음 경찰과 시민 자 대륙법계니까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했다. 자, 1번 문제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지나치게 어렵다거나 뭐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 기출 문제만 정리를 잘 하셨어도 기출 문제 아니죠. 기본 이론만 잘 들어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발동 시점 나왔습니다. 시점. 자, 그럼 시점 기준이니까 예방경찰, 진압경찰 됐고요. 그다음 정신착취자의 보호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예방경찰이고 멧돼지를 사살하니까 진압경찰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 공격하는 멧돼지 사살한다. 뭐 시험에 나온 적 없는 표현이긴 한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업무의 독자성 기준으로 보안경찰, 협의행정경찰로 구분을 하겠다. 자, 그다음 교통경찰은 보안경찰,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하죠. 자, 그다음 경찰에 의해 명령 강제가 이루어지니까 보안경찰이요. 2번, 3번 영역이고, 자, 그다음 건축경찰은 협의행정경찰에 해당한다. 협의행정경찰 자, 요 놈은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 몇 번 영역으로 분류를 했었습니까? 4번 영역으로 분류를 했고, 자, 비경찰의 대상이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상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경찰 활동의 목적, 임무 기준으로 상권분립 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자 최초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테고, 자, 그다음 뒤에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요만큼 있고, 그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요렇게 있죠. 그다음 각각 1번, 2번, 3번, 4번으로 구분을 했었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 해서 놓을 텐데 일단 여기 사법경찰이 1번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법경찰은 어떻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고 그다음 자, 저기 보시면 행정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나올 텐데 자, 2번, 3번 있죠. 이거 협의의 행정경찰, 그다음 2번, 3번은 부안경찰, 4번은 협의 행정경찰인데 자, 부안경찰 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협의 행정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분류가 돼 버리니까 자, 뒷부분에 있는 요 지문입니다. 이 부분이요.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기존에는 행정경찰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해가지고 주어 수로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다가 요번엔 그 위치를 바꿔놨죠.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의미 해석에 있어서 조금 혼동을 많이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행정경찰 있잖아요.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분류가 돼야 되고 그다음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분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뒷부분 지문 자체도 자, 기존에 익숙하던 지문은 아니고요. 왜냐면 주어 수로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다음 요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3번 뒷부분이 틀렸구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질과 내용 기준으로 질서경찰, 봉사경찰 구분하겠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의 경우에는 1번 멧돼지 사살이나 또는 3번 뒷부분이 조금 난해하다라고 또는 까다롭다라고 느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기본 개념 이해죠. 방금 지워버렸던 그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면은 전혀 어려운 거 없이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굉장히 무난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쉽죠? 무난한 게 아니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자, 이 문제 그냥 제가 접어드릴게요. 이거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왜냐면은 지금 경찰서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주눅 들고 가시잖아요. 아유, 경찰서네 시부를 하면서 쫄아버릴 거고 그다음 지문 읽어봤는데 뭐야 하면서 하나도 모르니까 다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경찰서 때문에 선택 과목 갈아치우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번이나 3번이나 4번 요 지문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우리 순경시험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간부시험에 다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2번, 3번, 4번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번은 이제 올해 간부시험에서 이제 나왔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부시험하고 승진 또는 순경 기출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다 혼합해서 만든 문제긴 한데 이제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따가 강평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장 틀린 것입니까? 가장 적절한 것입니까? 가장 적절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거 하나만 골라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옳은 거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거 뭐가 틀리는지 개별 지문 전체에 대한 OX 판단이 가능해야 되는 문제요. 저희가 만약에 가장 틀린 것 찾으라 하면은 오히려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긴 한데 가장 옳은 것 찾으라 하면은 지문 전체를 알아야 되죠. 전체. 그래서 이번 시험 특징이 뭐냐면은 박스형 문제 개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그다음 박스도 개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있는 문제 하나가 출제됐던데 근데 이제 표면상 보면 문제 보면 이거 박스 문제가 없네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느끼기가 쉬운데 이번에 출제자들이 완전 작정을 하셨나 봐요. 이 가장 적절한 거 돼가지고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고 옳은 것 고르는 거죠. 이건 문제를 한 12문제인가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럼 이걸 12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스 문제 12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감하는 난이도 실제 보는 거하고 체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 자, 일단 경찰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에는 총독, 그 다음에 경무총장, 그 다음에 경무부장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조선 총독부에는 총독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 경무총관부가 헌병경찰 제도 1919년까지요. 10년부터 19년까지 경무총관부에 경무총장이 있었을 거고 중앙의 경찰행정 사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각 지방에 있죠. 지방에 각 도에 경무부장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 재령권과 그다음에 명령권 해서 나올 텐데 나중에 해설 참고해서 이제 재령권이 뭐냐, 명령권이 뭐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재령권이요. 재령권은 조선 총독에게 인정되는 권한이었고, 자, 그다음 명령권이라고 있죠. 명령권. 자, 여기는 이 명령권은 경무총장, 그다음 경무부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명령권이요. 그래서 경무총장이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자, 뒤로 밀려 나와야죠. 옳은 지문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이거 알고 푼 학생들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 경무청 관제 직장. 제가 자, 여기 기관 명칭 들어가면 조직법이라 그랬죠. 자, 해당 기관이 만들어질 텐데,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 당시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했고, 자, 그다음 이 경무청에 대장이 있어야 되죠. 경무청의 장이 경무관이 아니라 누굽니까? 경무사였죠. 경무사. 그다음에 경찰지서를 따로 두었습니다. 경찰지서의 장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경무관이요. 자, 이건 뭐 기출문제 꼼꼼히 본 학생들은 걸러낼 수 있었을 거고. 자, 3번 요놈도 예전에 승진에 나왔던 지문이요. 자, 3.1운동 이후에, 자, 여러분들 우리 3.1운동 이후에 자,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고, 자, 그 시대를 지탱하던 치안입법 두 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그게 요 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승진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등, 자, 요거 두 개 위치 바뀌어가지고, 자, 승진 시험에서 벌써 나왔던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범처벌법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일본에서 제정해서 시행 중이던 치안유지법을 대한민국, 우리 국내에도 적용을 하게 됐던 게 3.1운동 이후죠. 그 다음 1894년 각 아문 관제에서 자, 내무화문 만들면서 이제 경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자, 4번이 옳은 지문인데, 자, 3번 문제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 다음 가장 적절한 거 고르십시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돼버려가지고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극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수한 학생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 실수가 아니죠. 몰라서 손 못 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 대부분의 학생들이 찍었을 텐데, 자, 조정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3번 문제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4번 문제입니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쉽죠? 임기 3년이다. 연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저기 승진에서 벌써 다 출제됐던 포인트입니다. 경찰, 검찰, 그 다음 국가정보원직원, 군인의 직에 땡땡 3년이고, 여기 법관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우리 경찰위원회 관련해서 경찰법에 보면 오히려 법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2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중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외하고 면직되지 않고, 그 다음 심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 저희 이거 문제풀이가 됐든 기본이론 수업이 됐든 또는 심화 기출문제풀이 과정이 됐든 제가 여러분들 막 지긋지긋하게 물어보던 게 이거요. 야, 경찰위원회 심의결사항 뭐냐 해가지고 말해봐. 순서 틀면 제가 순서대로 해가지고 막 지긋지긋하게 들들 볶던 거죠. 그래서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라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자, 그게 아니고 국가경찰 임무 외, 요렇게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부분입니다. 자, 4번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안 틀렸지? 나중에 시험지 검사할 거야. 해가지고 내가 틀리면 안 된다. 그 틀린 학생들은 아주 가혹하게 제재를 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경찰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의무 권리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 풀 때 일단 무슨 법에 근거 규정이 있느냐 그거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은 가장 틀린 것입니까? 가장 적절한 것입니까?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럼 만약에 틀린 거 고르시오 하면은 1번, 2번에 답 있으면 뒤에 거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전부 다 읽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소속 기관장의 허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허가입니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속 기관장 틀렸고, 그 다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외국인, 외국 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 그 다음에 국고 기속, 요렇게 공부를 했죠. 헷갈리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임을 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5. 그 다음 3번 질문 요거 시험에 다 나왔었습니다. 제2 순경시험에 나왔었고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이 뭐 아기가 아파가지고 뭐 조퇴를 해야 돼요. 직장 이탈해야 되죠. 이때마다 소속 기관장 경찰서에 가서 서장 허가, 지방청에 가서 지방청장 허가 받을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속 기관장 허가입니까? 소속 상관 허가입니까? 소속 상관의 허가고. 그다음 또 우리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겸직 있죠, 겸직. 겸직 요 놈은 누구 허가 받아야 된다? 소속 상관 허가가 아니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시험에 다들 출제되었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실수한 학생들은 아마 기출문제 풀이를 제대로 안 했거나 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서 실수를 하셨겠죠. 자, 그다음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래서 예식장 가서 축의금도 못 내고 밥도 못 먹고 저희가 수업할 때마다 제가 들어드리는 사례죠. 자, 근데 이건 일반법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고 자, 김영란법이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통해서 각각의 특별 규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우 다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수업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자, 요 놈이 이번에 과목 개편 논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문제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과목 개편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목이 개편되면은 이런 형태의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라는 경찰청 출제위원들 또는 출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번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이것도 뭡니까? 틀린 것 하면은 어떻게 그냥 찍으라도 보겠는데 가장 적절한 것 하니까 또 전부 다 읽어봐야 되죠. 그럼 가장 적절한 것 한번 찾아볼 텐데 일단 여기 허가라는 부분이요. 자, 이거 지금 우리 수험생들 중에 경찰 행정학과 이제 출신들 특채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허가, 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하시죠. 판례까지 뭐 다 공부를 하실 텐데 경찰학만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행정법 일반 이론, 경찰 작용과 관련된 일반 이론이고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어디서 다루지냐면은 우리 경찰권 발동 있죠. 경찰권 발동도 일종의 행정권 발동이고 행정법의 한 파트를 떼온 게 경찰학이잖아요. 경찰 행정과 관련해서 경찰 관련된 부분만 떼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강론 공부하다 보면은 운전면허가 됐든 또는 경비업 영업허가가 됐든 총포도금 화행류의 소지 허가가 됐든 허가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특채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아니면 뭐 허가, 인가, 특허, 면제 뭐 각각 구분하는 건 조금 까다로우니까 배제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목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는 시기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경찰학 과목에서 어떤 행정권 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를 하겠다라는 건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법이 보시면은 법이 국민들한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죠. 자, 의무를 부과를 할 텐데요. 자, 이때 부과되는 의무 내용 종류에 따라서 뭐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그다음에 급부 의무, 수인 의무라는 게 국민들에게 부과가 되고 그다음 그 중에서 뭐뭐 하지 마라는 부자기 의무가 있고 자, 이 부자기 의무를 해제해도 된다. 해제해 주는 것을 제가 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허가 관련해서 이제 설명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해설이 길어질 거니까 자, 일단 법으로 뭐뭐 하지 마라고 금지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그거 해도 된다라고 해제해 주는 것을 허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 자, 우리 상대적 금지 말고 이 절대적 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절대적 금지는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 판례 수업할 때 잠깐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애들한테 술 팔라 돼 있습니까? 술 팔지 말라 돼 있습니까? 술 팔지 말고. 근데 마트 주인이 엄마 아버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술 팔아도 되느냐? 그거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청소년 보호법은 공법이고
공법에서 애들한테 술 팔지 말라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절대적 금지다. 절대적 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청소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든 제발 팔아줘. 안 돼요. 절대 해제해줄 수 없는 게 절대적 금지. 그럼 절대적 금지는 일단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해줄 수 없고, 그 다음 상대적 금지, 경우에 따라서는 요건이 갖춰지면 해제해줄 수 있는 경우겠죠. 이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 허가가 인정이 되고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이고 적법요건은 아니다. 자, 유효요건, 적법요건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지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이 허가는 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저희가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하고요. 이 명령적 행정행위는 적법 요건이고 유효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가 있으면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긴 한데 허가가 없다라고 해서 무효인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 뭐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것들은 자 적법 요건이 아니라 뭐 유효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또 파고 들어가면 까다로워지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판례에 의하면 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아니고요. 처분 시. 자, 행정법 영역에서는 처분 시법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가 행정법 수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할 때는 행위시법 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처분시법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동을 합니다. 이 처분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갑이 행정관청에 대해서 나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하고 그다음 신청하면 바로 허가가 나올 거냐? 그렇진 않고 자,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려서 허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얼마든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정. 자, 그러면은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구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 신법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행위시, 이게 처분시, 이게 이제 신청시, 이게 처분시라는 개념인데 자, 요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는 내년 시험 또는 그 후년 시험이 됐든 언제가 됐든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도 일단 틀렸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허가는 법령에 의해 가해진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수인 급부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은 허가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찰 면제, 행정법에는 면제라고 하고 경찰학 시간에는 뭐 그냥 경찰행정법 할 때는 경찰 붙여가지고 경찰 면제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지문 짧고 딱 보면 양은 얼마 안 돼요. 근데 풀어 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요. 특채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지만 경찰학만 준비하는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그다음 맞추는 학생 못 맞추는 학생들이 분리가 돼버리죠. 어차피 특채 준비하는 학생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고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도 따로 떨어져 나올 테니까 이 부분도 뭐 조정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히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누워서 잠들기 전에 복습할 수 있을 정도로 제1조부터 마지막에 있는 12조까지 자 그냥 틀 잡아두라 그랬죠. 제4조 보호조치고 그 다음 대상 방식 한계 중심으로 정리를 해라. 4조 제1항부터 7항까지 뭐 쭉 들어가 있는데 순서는 관계없다 그랬죠. 대상 방식 한계. 자, 그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학생들이 쉽게 풉니다. 자주 들어봤으니까. 근데 뒤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 해가지고 또 쫄죠. 자, 명시되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저희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명시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에 24시간 이내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자, 24시간 이내 아니라 지체 없이죠. 애가 술 먹으러 나갔다가 술이 떡이 됐고 그다음 자 경찰관서에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5. 그러면은 집에서는 애가 안 들어오니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24시간 이내가 아니고 우리가 보호 조치 중이다. 빨리 즉시 통보를 해줘야죠. 자, 그다음 자살 기도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서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6시간이고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검문. 오케이. 그 다음에 임의동행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자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 몇 시간이요? 24시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 임시응치 10일 초과할 수 없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는 숫자가 뭐 많이 나오지 않긴 하는데 이제 머릿속에 워낙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제3조 불신검문에 있는 내용을 끌어온 거죠. 자, 그다음 임시영치. 자, 우리 임시영치의 대상이 뭐라 그랬더라? 사람은 유치하고 물건을 영치한다 그랬죠. 물건,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 임시영치를 할 거고, 그다음 11초 갈 수 없다.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다. 그래서 저희가 대인, 대물, 대가택적 즉시강제로 구분을 했을 때, 자 사람에게 하는 게 대인적 즉시강제. 그다음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대물적 즉시강제. 자 그러면 요 부분도 보시면 보호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험에 굉장히 자주가 아니죠. 그냥 매번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또 틀린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적절한 거 찾으십시오 하니까 지문 전체를 끝까지 또 다 읽어봐야 확신이 서는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자 7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은 문제요. 난이도 나눠보면 뭐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 정도의 포지셔닝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이것도 보시면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그런데 이제 박스 형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밑에 보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뭐 까다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기억 계층제의 원리에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계층제는 상하 수직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 통솔 범위의 원리 보시면 자 요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신설 조직보다 기성 조직 해서 나오고 자 저희가 기본 이론 수업할 때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냐면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 오래된 구조직이요 이게 기성 조직이죠. 그 다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 조직 이게 신설 조직. 자 그럼 구조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조직을 다듬어 왔을 거다. 불필요한 부서들 다 없애버리죠. 자, 근데 신생 조직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듬을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구조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제 통솔 범위가 좁고 통솔 범위가 넓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죠. 자, 현재를 기준으로 구조직의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이만큼 넓어질 거다. 신생 조직은 이만큼 좁다. 요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자 뒤에 단순 반복 업무 쉽죠. 부하 직원들이 단순 제가 여러 명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부하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사무 어려운 거면 많이 관리하기 힘들죠. 자 그러면은 자 전문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자 신설 조직보다 기성 조직에서 많은 부하 직원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 전문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보다는 자 부하 직원의 수를 많이 관리를 할 수 있죠. 뒷부분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이 틀렸네요. 그럼 지문 안에 니은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일단 4번 빼고 그 다음에 1번 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이제 디귿 리을 둘 중에 하나예요. 명령 통일의 원리. 자 명령 통일의 원리 보시면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직에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 제도를 통해 명령 통일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디귿번 맞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2번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 리을번 지문에 대한 확실히 없어가지고 2번이냐 3번이냐 뭐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저희 순경시험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저기 경찰 승진 경찰 간부 시험에서 주로 다뤄지는 부분이요. 경찰 인사관리 중에 조직 편성의 원리가 이렇게 나올 거고 관리로는 기본적으로 순경시험보다는 간부 시험에 올리는 내용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문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거 지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요. 이 조직원의 행태 개선 자
앞에 보시면은 조직 구조 개선하고 보상 체계 개선하고 인사 등의 제도를 개선하죠. 그다음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다. 이 단기적이 아니라 갈등의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다라고 승진 시험에서 옳은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자 갈등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 뭐 이렇게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평소에 자주 다루던 지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기가 이런 패턴으로 나버리면은 만약에 없음 하나 둘 셋 이렇게 버리면 까다로운 문제가 돼버리죠. 찍어야 되는데 자 리을번, 기역번, 기역번, 디귿번처럼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돼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자 2번 적절한 것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 9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 제가 오늘 저희 문제 공개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문제 분량을 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박스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1, 2, 3, 4 그냥 단순 사지현다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던데 그때 그냥 딱 뒤통수가 저릿저릿한 게 뭐였냐면은 아 이렇게 단순하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틀린 거 찾으라가 아니고 옳은 거 찾으십시오가 꽤나 있겠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이거죠. 적절한 것.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거의 맞춘 학생들은 100% 찍었습니다. 그 다음 찍는데도 요령이 조금 있으면 수월하겠죠. 자 일단 1번 지문부터 보시면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땡땡땡땡 자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한다. 그 다음 저희가 매번 하던 게 뭡니까? 여기서는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2급이 아니고 1급이 항상 따로요. 1급 이상의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해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임가를 받은 사람이 뭐한다 돼 있죠? 공용으로 사용한다. 자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 타자 땡땡땡땡처럼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비밀의 원형 재현 관련해서 자 원래는 원형 재현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1급 비밀 언제 원형 재현할 수 있습니까? 생산자의 허가. 그 다음 2급 3급 비밀은 취급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는 비밀은 뭡니까? 자 보관을 위한 용도. 자 그러면은 여기가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 2번 지금 다 틀렸죠. 그 다음 1번 2번은 수월하게 골라내셨을 겁니다. 그 다음 뒤로 오셔가지고 자 3번 4번 지문 한번 볼 텐데 아이고 지문도 기네요. 자 3번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 제가 수업할 때 언론사 기자들이 비밀 열람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적절한 보안 조치한다 그랬죠. 핸드폰 수거하거나 렌즈나 마이크를 전부 다 실링하거나 자 그런데 이거 1급 비밀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자, 요놈 맞죠? 맞고. 자, 그다음 이제 3번이 옳다라는 답은 나왔어요. 근데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신이 서야지 과감 이제 3번을 탁 체크를 할 텐데 4번 봐보면 완전 미쳐버리는 겁니다. 자, 4번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저희 시험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 없는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간부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는 시험인데요. 자, 이 지문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지문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자, 2번 지문이죠. 생산자가 특정 제한하지 않거나 해가지고 자, 1급 비밀은 어떻게요? 생산자의 허가. 2급, 3급 비밀은 취급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는 비밀은 보관을 위한 용도. 요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사본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사본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놈이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아니라 방금 봤던 2번 지문의 내용에 따라 자, 해당 비밀을 보존기간 내에서 사본 제작, 보관할 수 있다. 요렇게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은 해설을 보시면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뭐 요렇게 쭉 나올 텐데 출제자분들이 굉장히 이번엔 고단수인 것 같아요.
이런 지문 어떻게 생각해내셨나 싶기도 하고, 자 여기다 국가정보원장 집어넣어버리면은 또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은 것 해버리면은 아주 그냥 거의 100%죠. 100%. 이거 두 개 중에서 학생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번, 2번은 그냥 쉽게 걸러냈을 텐데 지금 이제 3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또 한참 고민을 했겠죠. 그럼 3번이 옳다라는 건 알겠어요. 3번이 옳아. 근데 4번은 만든 것 같아. 어디가 틀렸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또 고민하고 시간 잡아먹는 겁니다. 아주 뭐 양질의 문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좀 학생들 골탕 먹이려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양질의 문제인지 요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판단하려면은 근데 뭐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과목 개편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목 개편되고 나면은 듬성듬성 공부에서는 뭐 택도 없다. 요런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번 문제 범죄학입니다. 통제 이론. 자 일단 1번 지문 봐볼까요?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유발 사요소는 그러면은 딱 여기서 벌써 끝났어야죠. 자 일상활동 이론의 범죄 유발 요소는 4가지입니까? 3가지입니까? 3가지예요. 뭐 있죠? 잠재적인 범죄자, 그 다음 범행의 대상, 그 다음 보호자, 감시자의 부재가 필요하고 여기 뒤에 있는 동기, 기술, 기회, 자유는 일상활동 이론이 아니라 실리의 범죄 유발 4대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할 때 실리의 4대 요소하고 일상활동 이론의 3대 요소는 반드시 묶어놓고 한 번에 정리를 해라, 비교를 해라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자,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신뢰 또는 땡가땡가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을 주장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기출 문제 풀 때 가끔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조선시대 오가 작통법 생각하시면 제일 쉽다라고 해드렸고 그다음 치료 및 갱생 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 특별 예방, 그다음 억제 이론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출 문제 풀 때 다 나왔던 지문들이요. 그래서 11번은 특별히 뭐 까다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10번은 뭐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죠. 그 다음, 자, 11번. 경범죄 처벌법. 자, 1번.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예전에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더라? 자,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근데 이거 기출 문제 풀 때 제가 야, 불안감 조성은 문신 드러내거나 뭐 그런 거나 이제 우리가 구성요건 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보고 자 이거 경범죄 처벌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즉결 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액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대한 금액 납부했습니다. 심판 전까지 제출했을 때는 서장은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돈만 내면 절차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나오면 문제가 너무너무 쉽죠. 근데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으면은 아마 이번 시험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저희는 뭐 하나씩 다 검토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으니까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 세 번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시 벌받지 않아야 그 다음 10일 이내에 돈 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면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12번 보시면은 이제 뭐 나옵니까? 실종아동하고 가출인 나오죠. 자 그러면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상 용어 나왔습니다. 용어 정의 굉장히 뭐 자주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럼 가출인 실종 당시입니까? 신고 당시입니까? 가출 신고한다 그랬죠. 가출 신고. 자 그래서 가출인은 신고 당시에 실종 아동은 자 실종 아동이니까 아동 등은 실종 당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장기 실종 아동 등이란 자 장기가 나오면 장기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몇 시간입니까? 48시간. 그다음 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 기준입니까? 보호자 이탈 기준입니까? 보호자 이탈 기준이 아니라 신고 접수 기준이다. 자, 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 보호 실종 아동 등이란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보호자가 확인되옵니까? 확인되지 않합니까? 확인되지 않아. 3번이 X. 그다음 발견 질환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그다음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또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그래서 야들아 이거 보호지 아니다. 절대 뭐다 발견지다라고 매번
강조했었습니다. 자, 12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누군가 움찔움찔하고 있구나. 이따가 검사한다 그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저기 기본 이론 잘 듣고 기출문제 풀이만 잘 돼 있어도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또 적절한 거죠. 적절한 것. 자, 필수 요원 비상 소집 시 몇 시간 이내 응수해야 할 자 1시간 이내. 그 다음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자, 지휘선상 위치 근무 비상 연락 체계 유지하면서 유사시 몇 시간 이내입니까? 1시간 이내. 자, 현장이나 사무실로 복귀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죠. 그럼 뒤에 감독선 시 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은 뭡니까? 정위치 근무요. 정위치 근무. 2번 X. 그 다음 세 번째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입니다. 자, 갑호 비상 발령되면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을호 비상 시에는 정위치 근무죠. 정위치 근무. 그 다음 병호 비상 발령 시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자, 3번도 틀렸고 정위치 근무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요 지문도 저기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지문이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간부에서도 뭐 다뤄진 적은 없고, 자, 굉장히 좀 지엽적이죠. 구석구석에 끼어 있는 지문들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자, 우리 경찰력 동원은 항상 최대한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최소한이고, 이거 실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이 아니고 경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자, 근데 이제 4번 지문 뭐 이건 특별히 모르더라도 최대한이 조금 애매하다 또는 미심쩍다라고 다들 충분히 걸러내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 뭐예요?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골라보라는 거죠.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아주 이것도 그냥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합니까? 일종 보통 하면 대형 자동으로 될 거다. 그 다음 보통은 자, 사람은 이하, 톤수는 미만. 그 다음 이종 보통 하면은 일종 특수 자동으로 될 거다. 이종 보통은 사람도 이하. 그 다음에 톤수도 이하. 자, 그럼 갑시다. 자, 1번 일종 보통 연습면허죠. 자, 일종 보통 연습면허로 나오니까 또 엄마야 하면서 주눅 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일종 보통 면허 해두시면 연습면허 자동으로 다 됩니다. 일종 보통하고 인원수 톤수 제한 똑같고 뭡니까? 승용, 승합, 화물까지만 운전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인원수 톤수 제한은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승차 정원 15명의 승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에다가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니까, 자, 15인의 승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12톤 미만까지니까 12톤짜리 화물 자동차는 안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O. 자, 그 다음 2번 이종 보통 면허로 10인의 승합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구분 요런 건 없지만 우리는 자동차 관리법 기준 아니라 그랬죠.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자,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14번은 일단 2번 걸러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일종 보통 면허로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 적재 중량 12톤 화물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1번, 3번 뭐가 다릅니까? 그냥 일종 보통 연습 면허냐, 일종 보통 면허냐의 차이밖에 없고, 자,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중에 승용, 승합, 화물 그냥 그대로 운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네 번째 일종 대형 면허로 승차 정원 45인의 승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 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자, 요거 나오니까 학생들이 움찔한 거죠. 근데 대형 면허 있으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승합 자동차 전부 다 운전 가능하다 그랬고, 지금 뭐 고속버스가 아마 45인승 요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45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뭐가 붙든, 물론 뭐 100인승, 200인승 이렇게 붙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에 그런 차가 존재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다음에는 뭐 45인 해가지고 55인
또는 뭐 48인 바꿔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승합차. 승합차라고 해서 무한정 사람 많이 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뭐 2층 버스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인원수 달라지긴 할 텐데, 자, 법에 정해져 있는 인원수 나중에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승합 자동차 종류 운전 가능하죠. 그다음 대형 견인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일정 특수 면허 중에 자,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지 견인형 특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이게 또 O냐 X냐 판단할 때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고, 또 여기는 이 45인 때문에 움찔움찔한 수험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아, 이거 완전 골치 아프죠. 그 다음 이 문제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강평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강론 시간에 보통 허가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허가권자가 누구냐, 허가 유효기간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운전면허 취소 정지,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무적인 부분이나 또는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문제가 몇몇 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교통과에서 근무를 할 때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가 있으면은 취소 정지 처분 해야 되죠. 서류 처리하고 전산 입력도 해야 될 텐데, 자, 그 중에서 자, 이렇게 처분 기준의 감경이라고 해서 감경 사유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조금 지역적인 내용들까지도 체크를 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자, 요거 지문 보시면은 기억번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라고 나올 텐데,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 자, 그 다음 뒤로 오시면은 니은번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를 초과하지 초과해 운전한 경우 해서 나올 텐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로 되어 있습니다. 0.12%. 그 다음 디귿번 요놈이 5조.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그 다음 리을번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강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실무적인 내용인데, 이게 망점 방지용 문제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경찰청이 경찰학 개론을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하겠다의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조금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16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 적절한 것 찾아라. 근데 뭐 시험에 다 나왔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정리도 다 했었고, 자, 그럼 1번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놈의 주최자 양반은 질서 유지를 따로 둡니까? 아니면 주관자를 따로 둡니까? 주관자를 따로 두어줘. 그 다음 두 번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자, 이거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요, 관서장이 질서 유지는 임명하는 거 아니다. 주최자가 임명하는 거다. 그 다음 몇 살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이고 다른 자격 요건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임명할 수 있다다 라고 세 가지 포인트 다 찍어서 정리를 해줘. 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돈 없는 사람은 질서유지인을 임명할 수 없게 되고, 왜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인데,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서유지인 임명해놓고,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너네 돈으로 모자 좀 사서 쓸래? 아니, 질서유지인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 돈 가지고 모자를 사 쓰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도 집회 시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다 사줘야 되니까. 없어도 집회 시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임명할 수 있다. 대신 임명을 하면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은 착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했던 포인트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개 집회 또는 시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니까 관할 지방청장. 그 다음 2곳 이상의 지방청 관할일 때 경찰청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네 번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6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본 수업하고 기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꼼꼼히 했던 학생들은 어려운 거 없죠. 16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제가 이 문제 보고 나서 이제 순경시험 준비하는 거나 간부시험 준비하는 거나 경찰학은 이제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물론 간부시험보다 아직 조금 쉽긴 해요. 경찰학 개론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번에 뭐 우리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 중에 경찰 출신 분 중에 인터폴 사무총장 되신 분도 있고 뭐 저는 생각할 때 학생들한테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터폴 관련해 가지고 좋은 일 있으니까 자축의 의무로 인터폴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 문제 보고 나서 이건 자축이 아니라 완전 저주예요. 저주.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본 적 없는 지문들이잖아요. 다들. 자, 그러면은 뭐 보통 공용어나 또 인터폴 공조 원칙이나 수배서 정도면 충분했을 텐데 아주 그냥 자축을 세레모니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1914년 뭐 인터폴 연역인데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 또는 뭐 국제형사경찰회의에서 국제경찰회의라고도 하고요. 요 빼고도 나와요. 국제형사경찰회의에서 회의가 개최되고 띵가띵가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인터폴의 최초 이제 구상이죠. 1914년 모나코에서 여기서 있었던 거고 그다음 1902번이요. 1923년 자 비엔나 제네바에서 나오죠.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었다. 자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 여기 2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동네 이름이 틀렸습니다. 동네 이름 제네바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빈 있죠. 비엔나 여기 밑에 있는 여기가 이 동네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뭐 어쩌겠습니까?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죠. 인터폴 연역이요. 그 다음 세 번째 1956년 비엔나에서 자 이건 동네 맞아요. 뭐 동네는 맞긴 한데 2차 땡가 25차 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사무총국을 프랑스 리옹에 두었다. 사무총국이 프랑스 리옹에 있긴 한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게 파리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다가 이게 프랑스 리옹으로 옮겨간 게 1989년에 리옹으로 사무총국을 이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 25차다, 26차다 해가지고 뭐 말들이 있긴 한데 어차피 25차든 26차든 동네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동네 틀렸고 그 다음 네 번째 국가중앙사무국이요.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터폴 사무국장 누구? 외사국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이것도 인터폴 할 때마다 국가중앙사무국, 사무총국 구분해가면서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7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뭐 승진이나 간부에서 다뤄진 적도 없고요. 인터폴 연역 자체에 대해서 내용도 까다롭고 저도 오늘 이거 뭐 필요한 내용 찾아보려고 안 되는 영어 실력 가지고 인터폴 홈페이지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눈알 빠지게 한 번씩 다 보고 확인해 보니까 뭐 이런 내용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내용 자체가 조금 많이 지엽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출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소속 기관장 그다음에 소속 상관 바꿔가지고 출제됐던 문제 2012년 뭐 13년 무렵에 출제가 됐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가 한 번 나오면 에이 그냥 똥 밟았네 하는 거지만 한 번이라도 나온 것들은 머릿속에 다 넣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리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17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틀렸죠? 그래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범죄인 인도법 또 적절한 것. 자 그럼 1번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겠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범죄인 인도법 제 6조잖아요. 6조.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근고에 해당하는 범죄만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는 쌍방가불성의 원칙, 뒤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은 최소 중요성의 원칙의 근거 규정이다 라고 했고, 자, 명문 규정이 없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범죄인 인도에서 자,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죠. 그다음 두 번째, 인도 범죄 외의 범죄라고 나왔습니다. 외의 범죄. 이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까? 물론 뒷부분까지 마찬가지. 자, 인도하에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니까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뭐 패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수업을 할 때요. 불구속 상태에서는 숫자 안 나온다 그랬죠. 절차 진행할 때. 그런데 이 범죄인이 구속된 상태라면은, 자,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의 인도 심사 청구는 며칠 이내? 3일 이내. 그다음, 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인도 허가 여부 결정은 2개월 이내. 그럼 48시간이 아니라 청구니까 3일 이내에 인도 청구를 해야 되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법원은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얼마 이내입니까? 2개월 이내 인도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옳은 것은 4번이죠. 4번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요 문제 보시면은 뭐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요. 뭐 숫자 바꾸고 그다음에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냐,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냐, 명시적인 뭐 규정이 있냐 없냐. 문제 자체 난이도는 아주 쉬운 편입니다. 쉬운 편. 이게 뭐 평상시에 올해 뭐 2차 기준이면 문제 난이도가 적절하다라 뭐 적당하다 중간 정도라고 판단하겠는데 이번에 문제가 너무 까다로운 게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쉬운 패턴. 자, 그다음 자 19번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요. 자,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자 기존의 경찰청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라고 있었는데 이거 개정되면서 명칭 바뀌고 내용도 다 바뀌어 버렸다 그랬죠. 그다음 쓸데없는 내용들 너무 많으니까 제가 법령자료 수업을 할 때도 그냥 지방청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도만 봐라. 그다음에 저희 문제풀이 할 때 문제로도 구성을 해서 다 나눠드렸고 그다음 특강 마지막 날에 뭐 있습니까? 위원회만 따로 또 자료 다 한 번씩 나눠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또 보시면은 적절한 것을 찾아보란데 1번 질문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 7명 이상 15명 나올 텐데 15명이 아니고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죠.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겠다.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매월 1회, 지방청은 분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지금 또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세 번째 위원장과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 19번은 일단 3번이 오죠. 3번이 오고 그 다음 4번 이거 완전 돌아버리겠습니다. 자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항상 그 문제풀이 하거나 시험 준비할 때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너무 많다 그랬죠.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이거 나왔다고 또 책에 있는 거 다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저희 수업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놈이나 또는 3번이냐 4번이냐 뭐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 2번은 확실히 뭐 틀렸다라는 거 아셨을 거고 3번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은 경찰학 출제 포인트 대충 아시죠? 자, 다음 날 깨있으면 여기에 조금 구리다 해가지고 3번 다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지금 개정되고 나서 이제 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뭐 다음 시험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당분간은 어차피 출제 비중 전통적으로 출제 비중 높은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도 뭐 개정된 상 체크 제대로 해둔 학생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이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건 제 순경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된 적이 없고 그다음 제가 이걸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 이제 비슷한 지문은 본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지금 어떤 취지, 어떤 뭐 출제 의도가 깔려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목 개편에 대한 이제 다음부터 출제 과목이 개편되고 나면은 이런 부분까지 건드리겠다, 이런 형태로 출제하겠다의 가이드라인 제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두시고 그다음 경찰 업무 뭐 실무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우리가 경찰 감찰 규칙이라는 거 공부하지만 그것과 또 별개의 경찰 행정 사무감사 규칙이라는 것도 한 번쯤은 봐두거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20분 문제에서 1번 지문이요. 특정한 정책 사업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나올 텐데 자, 요 놈을 특정감사라고 한다. 자, 이거 해설 자료 보시면은 이게 특정감사가 아니고 성과감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성과감사, 특정감사 보시면은 특정이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특정은 똑같이 들어가 있지만 성과감사냐 특정감사냐는 요 뒤에 있는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설 자료 보시면은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 사업 해가지고 쭉 나오고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 사업 조직 기능 해서 나오죠. 그래서 뒷부분 빼시고 특정한 업무냐 특정한 정책이냐 가지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희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한 번씩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다음 두 번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다음 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 담당자가 될 수 없다. 어디가 틀렸느냐? 여기 있는 지방청장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앞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청장이 감사 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요렇게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감사관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띵가띵가 해서 경고 주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20번 문제 요놈 보시면은 3번 요게 또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느냐? 이건 또 마지막에 뭐 전통적인 패턴이긴 합니다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답은 4번이 옳은 지문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번에 출제됐던 시험들 시험 문제들이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그 다음 지금 이 강평 잠깐 해드릴 텐데요. 이번 시험 문제 지금 쭉 봐보면은 그 조금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출제 난이도가 그냥 적절한 것 12문제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냥 박스 문제 12개 나온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개별 지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지 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보기와는 달리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던 시험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1차만큼 뭐 어이없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익숙한 파트에서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요렇고 그다음 지금 아직 표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끽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점수 들은 거랑 뭐 다른 학생들 뭐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거 이렇게 보면은 이번 시험 아직까지 현재 만점자 없어요. 만점자 없고 지금 일단 저에게 연락해온 학생들 중에는 90점 이상 득점한 학생도 없고 지금 85점이 최고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점이 85점이고 그 다음에 공부기간 6개월 이상 또는 1년 정도 사이 잡았을 때 보통 한 70점에서 75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제가 아까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 것들 쭉 추려내고 나니까 대충 한 70점 정도가 굉장히 준수한 점수 아니냐. 그 다음에 70점 바로 밑에 65점 정도면 평타 정도 될 것 같고요. 75점 이상이면은 조정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또 지방청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경찰학 문제가 지방청마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해드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제 풀면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이 문제 출제 패턴 중에 특이점이라고 볼 만한 게
행정법 공부하는 학생들은 행정법 시간에 뭐 행정법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례 쭉 공부하시죠. 그럼 이 행정법이라는 것은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우리 경찰학계로는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이 행정법에서 경찰 행정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추려가지고 총론, 강론을 구성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론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경찰 업무, 실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각종 허가, 그다음 사행행위 영업은 지방청장 허가,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면 청장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장이 승인을 받아라 해가지고 그때 승인 넣으면 야 허가 승인만 구분해라, 좀 몰라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과목 개편을 대비해서 이 행정법적 요소들을 추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작용법 이론 부분이요. 이게 예전에 뭐 하자의 승계 또는 경찰 강제, 뭐 하자 승계나 경찰 강제 요런 부분들이 출제된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작용 일반 이론이 또 출제가 됐죠.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어떤 의무를 부과했을 때 의무 불이행하면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느냐, 행정법이나 또는 행정학적 요소를 조금 더 제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 지금 시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번에 뭐 또 안타깝게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감안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을 쓸데없이 많이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흡수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니까 저희는 또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험 이걸로 끝이에요. 풀이도 끝이고, 그 다음 벌써 OMR 카드 다 작성했고 제출했으니까 문제풀이 들으면서 아우 씨발 저걸 내가 왜 놓쳤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답안지는 벌써 다 넘어갔고 뭐 또 당장 월요일부터 OMR 카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항상 내가 시험장에서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내가 이걸 왜 몰랐느냐, 몰라서 틀린 건 준비하면 된다 그랬죠. 자, 실수를 하신 학생들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 실수의 원인을 조금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뭐 좀 좋지 않다, 내 노력이나 공부 기간에 비해서 좋지 않다 싶으면은 나중에 또 따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시험지 한 번씩 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차 시험 강평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수고하셨습니다.